1731년 5월 프랑스의 상선 딜리정호는 프랑스 북서부의 반항구에서 서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이 선박에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함부르크를 포함하여 유럽 전역에서 구한 각종 의류와 보석, 그리고 주류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서는 교역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상품들 말고 다른 물건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약 150개의 수갑과 족갑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이 배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도착한 후 현지에서 256명의 노예를 수갑과 족갑에 묶은 채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에서 여정 중에 사망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다음해 9월 배의 선원들은 251통의 설탕을 배에 실은 채로 프랑스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 노예무역선의 여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서양 삼각무역의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시작된 삼각무역은 17세기를 지나 18세기에 이르러 규모면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대서양을 건너 노예무역에 참여한 선박의 수는 4만 척이 넘고 노예무역으로 인해 노예로 끌려가 대서양을 건너야 했던 사람들의 수는 1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서양을 건너는 도중 열악한 배 안의 환경으로 인해 사망했던 이들이 150만 명이 넘고 아프리카 내에서 노예를 잡아들이는 각종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알기조차 힘듭니다. 서아프리카 지역, 특히 오늘날의 앙골라 지역이 약 570만 명의 노예들을 공급함으로써 노예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은 노예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미국의 노예제 때문에 미국 혹은 독립하기 이전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브라질 지역이었습니다. 약 550만 명. 노예 무역으로 끌려간 노예들의 무려 절반이 브라질에 도착해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브라질 지역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포르투갈이 노예무역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국가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딜리정호의 선원이었던 로베르 듀랑이 자신이 참가한 여정 과정을 자신의 일기에 1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덕분에 우리는 삼각무역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교적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에 사는 우리는 유럽의 선원들이 서아프리카 해안에 도착하여 마음대로 현지인들을 노예로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노예를 공급받는 일은 전적으로 현지의 지배층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유럽의 선원들은 이들이 만족할 만한 상품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듀랑이 탑승한 상선이 유럽 전역에서 상품들을 싣고 나서야 출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럽 상선끼리의 경쟁도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듀랑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같은 항구에만 15척의 노예무역선이 노예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지배층과 상인들은 유럽인들끼리의 경쟁을 이용해 노예를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듀랑은 이 와중에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의 비율을 적당하게 맞춰가면서 노예를 사들였고 노예를 살 때마다 성별, 나이, 그리고 출신 지역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알몸 상태로 노예를 만든 후 신체에 문제는 없는지 검사한 후 낙인을 찍는 것도 그의 일이었습니다. 마르티니크에 도착한 이후에는 이렇게 사들인 노예를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했지만 이 역시 다른 상인들과의 경쟁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가격의 절반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듀랑과 그의 상선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8세기 노예무역에 종사한 상인들은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적은 이익은 아니었지만 무역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부담을 생각해본다면 폭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험 부담 중 대표적인 것은 선상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노예들의 저항이었습니다. 선상에서 일어난 노예들의 저항은 오랜 시간 동안 무시되거나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넌 노예무역선 10척 중 한 척꼴로 노예들의 집단 저항으로 인한 유혈 사태를 경험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배 안에 탑승한 무장선원들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지만 소수의 사례들에서는 노예들이 저항에 성공하여 배의 경로를 다시 아프리카 방향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배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어렴풋하게 짐작하긴 했지만 배에 탑승하기 전까지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던 노예들도 배에 탑승한 후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탑승한 직후 노예들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는 올라우다 에퀴아노라는 노예 출신 인물의 기록이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10살 무렵 노예로 끌려가게 된 그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배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는 온갖 종류의 흑인들을 볼 수 있었다.
모두가 절망과 걱정의 표정을 하고 있었고 나는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는지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었다. 아래로 내려가자 내가 평생 동안 맡아보지 못한 악취가 났다. 엄청난 악취와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었고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저 빨리 죽음이 나를 구원해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간 그가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아주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해군 장교였던 그의 첫 번째 주인은 그에게 구스타푸스 바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고 플랜테이션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면서 그를 전 세계에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를 영국의 학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그는 돈을 주고 새로운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살 수 있었고 영국에 정착해서 때로는 미용사로 때로는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물론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700년 오늘날의 가나 지역에서 태어난 안톤 빌렐름 아모라는 인물도 다른 노예들은 경험하지 못한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를 노예로 산 네덜란드 상인들은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그를 카리브해나 브라질 지역에서 팔지 않고 유럽 지역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늘날의 독일 안에 위치한 브라운슈바이크 지역의 영주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무렵 유럽 여러 지역의 궁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모는 평범한 노예의 삶을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18세기 리버풀이나 런던을 비롯하여 유럽의 신문들을 보면 노예를 판매하는 광고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서양 노예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었던 신성 로마 제국 지역에서도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 역시 주인을 잘 만나는 행운을 경험했습니다. 브라운슈바이크의 영주가 그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영주가 선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브라운슈바이크의 영주는 아모를 통해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도 과연 백인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배울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아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모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독일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라틴어까지 익혔고 1737년에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문을 써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박사가 된 후 독일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지만 보수적인 대학 분위기 속에서 각종 인종차별과 사회적 고립을 겪어야 했고 결국 1747년에는 가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사로잡혀 대서양을 건너야 했던 대부분의 노예들은 카리브해와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에서 주로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 가혹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노동 조건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팔려간 노예들은 자식을 낳기 전에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노예가 충당되어야 식민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말 생도맹그 지역의 기록에 따르면 새롭게 도착한 노예들 중 절반 정도가 도착 후 1년 내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이 지역에 약 4만 명의 백인 지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노예는 무려 4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 중 3분의 2는 이 지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새롭게 이곳에 팔려온 이들이었으니 노예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았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지역으로 한 노예무역이 다름 아닌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던 18세기 중반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만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약 250만 명의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로 팔려나갔던 것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명이었던 데이비드 휴문 공개적으로 흑인이 백인보다 그 본질상 열등하다고 말했으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자신의 책에서 흑인의 외모적 특징을 조롱했습니다. 칸트 역시 흑인의 지능은 웃음이 나오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으며 한참 뒤에 헤겔 역시 신대륙으로 끌려간 노예들의 생활이 어차피 그들의 고향에서의 생활 수준보다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노예제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18세기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보다 한 세기 뒤에 노예무역과 노예제의 유지가 더 이상 영국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게 바뀐 뒤에서야 의회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